미국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면서 왜 우리가 방어를 해야 하느냐고 말한 건데요. 관련해서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이 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한국같이 부유한 나라를 왜 우리가 방어해줘야 하느냐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이 발언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만 동맹관계를 거래관계로 보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그대로 녹여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은 거의 돈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맹의 가치나 이것보다는 실제 돈으로 환산했을 때 미국이 손해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 그 기준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2만 8천 명의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고 한국은 선진국이 됐는데 왜 우리가 계속 돈을 대야 되느냐 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일견 미국 내에서 이게 먹힐 수 있는 논리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 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노린 이런 차원에서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보면 그 자신의 인식을 실제 자신이 두 번째 집권을 했을 때 한국을 길들일 수 있는 수단으로 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좀 활용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계를 풀어갈 때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끌고 가겠다. 한국과의 관계를 트럼프 대통령이 끌고 간다. 이런 차원에서의 좀 선제적인 입장 표명이 나온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외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네네.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직접 언급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수나 뭐 감축이 목적이 아니라 이걸 지렛대로 뭐 방위비 증액을 대폭 증액을 요구한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이제 엄포용이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한미군 철수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또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견제 기능도 있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 러시아에 대한 견제, 다양한 차원에서의 전략적, 전술적 차원에서의 그 주둔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국을 위해서만 주둔한다라기보다는 미국을 위해서도 주둔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그 입장 표명이 주한미군 철수까지 이야기한 것이다. 이것은 좀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이제 그것을 지렛대로 해서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랄지 또는 주한미군의 주둔 관련된 부분에서 을보다는 갑의 위치에서 움직이겠다 이런 차원의 행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섣부르게 대응하거나 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좀 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것을 잘 한번 추적해 보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협상에 들어가자마자 이런 발언을 한 게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시점이 또 주목이 되고 있고요. 네네. 만약에 올해 안에 이 방위비 협상이 타결이 된다고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재집권을 한다면 이걸 뒤집을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 1기 때도 보면 갑자기 한 50억 달러를 더 내놓으라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 하면 좀 난리가 났었죠. 그 기억이 아마 있을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제 만약에 집권하게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대한반도 정책을 상당 부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동맹 관계를 가치의 측면보다는 돈의 측면에서 이제 접근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가치를 많이 강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가치를 많이 강조를 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이제 돈독해지고 있다. 이 부분은 뭐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동맹이라 하더라도 미국이 손해 볼 수 있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인식이기 때문에 아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걸 뒤집거나 아니면 뭐 만약에 집권하게 된다면
내년도에는 또 그 판 자체를 다시 바꿔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그 동안의 결과 성과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뭐 대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뭐 그것을 상정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을 우리가 이제 가정한 상황에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집권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방위비 분담금 관련된 부분이랄지 전반적인 한미 동맹 군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또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많은 어떤 프로그램과 또 가상 연습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집권했을 때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좀 더 그 차분한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미 동맹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큰 틀이 완벽하게 훼손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과정에서 좀 더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굉장히 지혜롭게, 슬기롭게 미국의 입장 표명을 하고 또 미국의 입장을 또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을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좀 현실적이면서 실리적인 또 한미 동맹을 좀 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어떤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1월에 우크라이나 키르키우시 주택가에 미사일이 떨어졌는데요. 네네. 이거 미사일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 등은 이게 북한산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네네. 러시아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엔이 북한산이 맞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유엔 안보리에 지금 이제 대북 제재위원회가 아직까지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재위원회에서 이제 비공개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이제 북한의 화성 11형 계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KN-23이라고 과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보면 그 북한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한글 그 글자도 좀 들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북한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 유엔 안보리는 상당히 중립적인 기관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관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상당 부분 사실관계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사실상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의 가능성들은 우리가 계속 추론을 해왔고 예. 실제 현실화됐을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 대한 러시아가 공을 들이는 것들을 보면 지금 푸틴 대통령의 방북도 예정돼 있고 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 공을 들이고 있고 북한도 러시아에 대해서 최근 몇 년간의 관계보다는 매우 밀접한 매우 특수한 관계를 보여주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155mm 포탄이랄지 또는 북한산 그 무기 체계가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또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것들, 특히 이제 핵이나 또는 미사일 관련된 고급 기술을 북한에 줄 수 있는 것들도 러시아는 갖고 있고 그래서 서로 거래가 좀 이루어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 이런 그 무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북한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추상적이고 어떤 그런 외교적 관계를 넘어서서 군사적인 어떤 협력 관계를 밀접하게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증명해 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이 밝혀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어제부로 이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북한의 그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네.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종료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종료는 이게 1년, 2년 단위마다 이제 계속 그 연장 여부를 안보리에서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다 찬성을 해왔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러시아가 이제 그 부정적인 입장 표명을 했고 예. 또 중국도 아마 거의 기권에 가까운 행동을 함으로써 실제 이제 그 유엔 안보리 모든 이사국이 그
만장일치로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 위원회가 작동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5년 동안 이 위원회가 계속 북한의 이제 그 제재 위반 사항들을 추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것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그런 행동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 수사관들이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근데 이 손발을 이번에 더 이상 연장을 안 함으로써 손발이 잘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15년 전부터 지금 계속 작동하고 있는데 이 제재는 뭐 다양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사 제재도 있고 또 물품 제재도 있고 사치품 제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제재가 이제 무력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 이 무력화된 상황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뭐 또 그것이 부정적으로 또 잘못 또 전달될 경우에는 북한이 이제 제재를 아예 무시하고 행동할 수 있는 뭐 이런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는 점에서 예. 이번 그 제재위원회가 이제 무력화된 것은 상당히 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또는 국제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 유엔 차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전문가 패널 활동이 끝난다면 유엔 대북 제재가 잘 이행되는지 감시가 잘 되겠냐, 네네. 아니면 이걸 뭐 위반을 한다고 해도 이걸 잘 알릴 수가 있겠냐 이런 걱정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미 3국이 그 대안으로 다자 전문가 패널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다자 전문가 패널을 이제 만든다고 하더라도 유엔 차원에서 이런 그런 공식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제재위원회의 역할보다는 좀 그 역할의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유엔 차원에서 이 제재를 그 실제 그 확인할 수 있는 그 기능 자체가 없어진 속에서는 이런 조직이라도 만들어져서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것을 뭐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예.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재위원회가 이제 무력화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이제 제재가 약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좀 걱정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